늦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아파트 15층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고급 가죽 소파에 편안히 앉아 큰 화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잘 관리된 은발이 오후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공간, 벽에 걸린 큰 LED 텔레비전,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액자에는 성공한 양아들 민준과 그의 아내 지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올해 38, 지혜는 35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용인 한옥마을에서 미담이라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우아한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연일 예약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민준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갔고 지혜도 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녁 메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상이 순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첫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아들이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헤매던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워낸 것이 순자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잘했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여러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은 후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했지만 지혜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민준의 성실함이 합쳐져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성공해서 어머님을 모시다니. 저런 고급 한식당에서 언제든 식사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순자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반찬 가게 시절의 사진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던 시절.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민준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지혜.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로 지혜의 밝고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 말씀하신 무릎은 좀 어떠신지요? 아이고, 우리 지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식당에서 새로 개발한 메뉴가 있는데 어머님께 가장 먼저 맛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가 만든 음식이면 뭐든 맛있을 텐데. 무슨 메뉴인데? 궁중떡갈비에 새로운 양념을 개발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깔끔한 맛으로요. 그리고 한옥마을 단풍이 정말 예뻐졌거든요. 어머님 산책도 하시고 저희 음식도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시쯤 가면 될까? 6시 30분쯤 오시면 해가 질 무렵이라 한옥마을 분위기가 정말 예뻐요. 민준 오빠도 일찍 나가서 어머님 맞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리, 안채 별실로 준비해 놓을게요.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안채 별실은 한옥 구조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지혜가 항상 순자만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두곤 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그럼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까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바쁜데 무슨. 내가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전화를 끄는 순자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좋은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침실로 들어가 큰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안에는 지혜가 선물해준 고급 한복들과 평상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공 덕분에 순자도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순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회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작년 추석에 선물해 준 것으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새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니 순자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건강해 보이는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혜 눈이 좋아.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줬네.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한 후 순자는 지혜가 선물해준 작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순자는 일찍 나가서 한옥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빨리 걷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끄고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습관으로 외출할 때마다 집안을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순자는 오늘 저녁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혜가 새로 개발했다는 궁중떡갈비는 어떤 맛일까? 그리고 한옥마을의 가을 단풍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파트 1층에서 택시를 잡아 탄 순자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용인 한옥마을로 가주세요. 미담 한정식이요. 아, 그 유명한 곳 말씀이시군요. 예약하기도 어렵다던데 좋으시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하는 곳이에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순자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그럼 사장님 어머님이시군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갈비찜이 일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대학도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배웠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군요. 그런데 어머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순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만든 메뉴를 맛보러 가는 길이에요. 한복도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고요. 택시가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주말보다는 한산했지만 여전히 관광객들과 연인들이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즐기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큰 한옥이 미담이에요. 순자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한옥마을 특유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담은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는 석양이 지기 시작했고 처마 아래 매달린 전통 등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옆에는 미담이라고 쓰인 커다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전통 한정식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운 단풍으로 물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마당에서 멈춰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혜가 이런 곳을 일구어냈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혜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짙은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틀고 비녀를 꽂아 한식당 사장다운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혜, 오늘 한복이 정말 예쁘구나.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한복 색깔이 어머님 피부톤에 완벽하게 어울려요. 제가 고른 보람이 있네요. 지혜는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덕분에 이런 좋은 옷도 입고 이런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어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민준 오빠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를 개조한 메인 홀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작은 방들에는 연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정원이 잘 보이도록 자리를 준비했어요. 지혜가 순자를 안내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지혜의 목소리였지만 방금 전까지 순자에게 보여주던 상냥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혜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저게. 주방에서 좀 바쁘나 봐요. 어머님, 이쪽으로 가시죠. 하지만 순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담의 주방은 반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홀에서도 주방 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현대식 설비와 전통적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룬 넓은 주방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방금 전까지 순자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던 지혜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생선이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손님상에 올리려고 그랬어? 지혜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박철민. 박철민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머리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고 떨렸습니다. 확인? 이미 손님한테 나갔다가 돌아온 거잖아. 고객이 직접 컴플레인을 걸어서 다시 가져온 거라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에게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며느리가
직원에게는 이렇게 험하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주방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그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쪽으로 가시죠. 저런 걸 보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지혜가 다급하게 순자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이미 박철민이라는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 떨리는 손, 그리고 굴욕감으로 붉어진 얼굴이 왠지 모르게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철민, 대답 안 할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민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전혀 누그러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그게 변명이 돼? 당신 여기서 일한 지 몇 달째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해? 지혜는 박철민 주위를 돌며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봐. 신입사원도 당신보다 일 잘해. 그런데 당신은 몇 개월째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어. 박철민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 뒤쪽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주의하겠다고? 매번 그런 말만 하잖아. 지혜가 손을 허리에 얹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순자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빙을 담당하는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고 주방장은 일부러 소리를 내며 칼질을 하여 상황을 모른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쪽으로 가시죠. 지혜가 순자의 팔을 더 강하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사과해봐. 지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한테 피해 끼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 박철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미 사과를. 그딴 건 사과가 아니야.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라고. 지혜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건... 뭐? 싫어? 지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 주방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박철민에게 쏠렸습니다. 홀에 있던 일부 손님들도 소동을 알아차리고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보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요. 지혜가 다시 한번 순자를 끌어당겼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철민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만이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쿵!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철민의 무릎이 차가운 주방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리게 말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박철민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사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지혜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박철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칼질하던 주방장의 손이 멈췄고 설거지하던 직원은 그릇을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빙을 준비하던 직원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박철민의 고개가 힘없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왼쪽 뺨에는 지혜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빨갛게 남았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그토록 상냥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한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사과야. 알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이것보다 더 심할 줄 알아. 박철민은 뺨을 감싸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굴욕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나 저항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는 박철민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 흩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표정.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그의 왼쪽 눈썹 위쪽에 있는 작고 희미한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흉터는 길이가 2cm 정도 되는 비스듬한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많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터가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일어서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혜는 박철민을 한 번 더 차갑게 쳐다본 후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담의 명성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칼질 소리와 설거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박철민도 제자리로 돌아가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뺨의 빨간 자국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별실로 가시죠. 지혜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평소의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보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엄격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선을 넘어서 그런 거고요. 지혜는 순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분 좋은 얘기로 바꿔요. 오늘 준비한 새 메뉴 정말 맛있거든요. 순자는 마지못해 지혜를 따라 안채 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별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가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벽에는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장식장의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정원이 정말 예쁘게 보이죠? 지혜가 방석을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났습니다. 특히 박철민의 왼쪽 눈썹이 흉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궁중떡갈비 어떠세요? 기존 양념에 새로운 재료를 몇 가지 더했는데 정말 자신 있어요. 지혜가 메뉴판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메뉴판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까 본 박철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왼쪽 눈썹 위에 있던 흉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흉터 정말 낯익어.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순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네. 혹시 아까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직원 박철민이라고 했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니? 지혜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왜 그러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많은 직원이에요.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도 느리고 실수도 자주 하고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사실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35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대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살. 고아원에서 자란 남자.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바로 그때 민준이 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오늘 한복이 정말 예쁘세요. 민준이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생 많다. 사업이 잘 되니까 다행이야. 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순자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자신 있게 내놓은 궁중떡갈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양념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평소였다면 순자는 며느리의 요리 솜씨를 한참 칭찬했을 텐데 오늘은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우리 지혜 솜씨가 늘었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 양념은 제가 3개월 동안 연구한 거거든요. 지혜가 뿌듯해했습니다. 전통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거예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을 자꾸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박철민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의 왼쪽 뺨에는 희미하게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방이 궁금하세요? 민준이 순자의 시선을 따라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요. 물론 가끔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 아, 어머니께서 아까 보셨나 봐요. 박철민이라는 직원 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일도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준까지도 그 직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위생이나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실수 하나로 식중독이라도 나면 식당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참고 있어요. 하지만 선을 넘으면 어쩔 수 없죠.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의 그 흉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박철민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별실을 나섰습니다. 화장실은 주방 근처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주방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주방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큰 솥에서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또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철민이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주방에서는 꽤 들렸습니다. 박철민이 당황해하며 국자를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뭘 떨어뜨린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손이 미끄러져서. 박철민이 급히 국자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매번 그런 변명이야? 지혜가 팔짱을 끼고 박철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그것을 의식한 듯 더욱 긴장하며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는 그 작은 버릇. 30년 전 5살 동석이가 긴장하거나 무서워할 때마다 했던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할 거면 다른 곳 알아봐. 지혜가 차갑게 말하고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박철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모습을 더 지켜보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별실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는 버릇, 35이라는 나이, 고아원 출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별실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박철민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오래 걸리셨네요.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천천히 다녀왔어.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후식으로 전통차 어떠세요? 오늘 좋은 녹차가 들어왔거든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창문 너머 주방을 자꾸 힐끗거렸습니다. 박철민이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는 유독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빙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별실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 차 어떠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향이 좋구나. 순자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민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방을 보니 박철민이 다른 직원과 부딪혀 그릇 몇 개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꽤 컸습니다. 아이고, 정말. 지혜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따라 나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철민은 당황해서 그릇들을 줍고 있었고 지혜는 또다시 그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박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철민이 사과를 하면서 실수로 살짝 웃었는데 그의 오른쪽 볼에 깊고 작은 보조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보조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만, 그것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5살 동석이가 웃을 때마다 나타나던 바로 그 보조개였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댄 채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는 버릇, 오른쪽 볼에 보조개,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순자는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바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혜가 박철민을 훈계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다. 갑자기 기운이 없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순자가 피곤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도착했어요. 지혜가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오늘 맛있는 음식 잘 먹었어.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내일 제가 연락드릴게요. 집에 들어온 순자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동석이의 모습, 그 아이의 특별한 버릇들, 그리고 시장에서 잃어버린 그날의 끔찍한 기억까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가까이서 박철민을 관찰해 보겠다고. 점심시간에 순자는 혼자 미담을 찾았습니다. 지혜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습니다. 평일 점심이라 저녁보다는 한산했지만 여전히 몇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지혜가 놀라며 순자를 맞았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간단하게 점심만 먹고 갈게. 순자는 일부러 주방이 잘 보이는 테이블을 요청했습니다. 저기 창가 자리가 좋겠네. 어머님, 별실이 더 편하실 텐데요. 아니야, 오늘은 박 구경도 하고 싶고 저기가 좋겠어. 지혜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순자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순자는 메뉴를 보는 척하면서 주방 쪽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서 박철민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잠시 후 박철민이 다른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방 뒤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박철민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민이 젓가락을 쥐는 방법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엄지와 검지로 위쪽 젓가락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받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젓가락을 입술에 한 번 대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어린 동석이에게 직접 가르쳐준 젓가락 쥐는 법이었습니다. 아이 손이 작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했기 때문에 순자가 고안해낸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젓가락을 입술에 대는 것도 어린 동석이만의 특별한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문하실까요? 서빙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식사가 나왔지만 순자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박철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왼쪽 귀를 만지는 버릇, 오른쪽 볼의 보조개, 특별한 젓가락 쥐는 법,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흉터까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해. 순자는 30년 전 동석이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표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작은 점 3개.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차를 주문했습니다. 박철민의 손목을 확인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점심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고 식당이 한산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점심 정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다른 직원과 함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가 소매를 걷어올리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주방에서 나와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민 씨, 잠깐 와봐요. 박철민은 긴장한 기색으로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배달 온 식자재 점검 제대로 했어요? 지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상한 야채가 몇 개 있던데요? 이것도 점검했다고 할 거예요? 박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 이미 늦었어요. 저녁 준비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지혜는 박철민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꾸짖었습니다. 박철민은 더욱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철민이 지혜의 말에 당황해서 손을 올려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오른쪽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차갑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컵에서 흘러넘쳤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맞다. 틀림없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동석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그 작은 점들에 입을 맞추며 우리 아들 손목에 별 3개를 달고 태어났네라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3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그녀의 아들 최동석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여기, 그것도 자신이 키운 양아들의 아내에게 그토록 잔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확신과 방금 본 명확한 증거가 합쳐지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동석이가 저렇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박철민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정말 참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그 아들이 당하고 있는 모욕과 자신이 그 가해자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철민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순자는 미담 뒷골목에서 박철민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박철민도 피곤한 얼굴로 뒷문을 나섰습니다. 저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박철민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순자를 알아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그는 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괜찮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시간 있으시죠? 박철민은 사장의 어머니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고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박철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년 전 어린 동석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뭘 드릴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박철민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철민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박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없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요? 몇 살부터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 보육원이에요. 아마 5살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5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석이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름도 거기서 지어준 건가요? 네.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육원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대요. 박철민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있었어요. 아주 낡은 헝겊인형 하나요. 그것만 꼭 쥐고 있었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헝겊인형. 자신이 손수 만들어 동석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헝겊인형이었습니다. 헝겊인형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주 작고 낡은 거북이 인형이에요. 저는 그게 제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북이 모양의 헝겊인형.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 색깔은 연한 하늘색이에요. 선생님들은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박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다녔던 작은 보자기에 쌓인 인형이었습니다. 박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헝겊인형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헝겊인형은 색이 많이 바래고 낡았지만 거북이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주려고 직접 2개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인형은 2개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개를 만들었거든요. 박철민은 거북이 인형을 만지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개를요? 그럼 이건... 동서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동석. 그게 내 원래 이름이야. 박철민의 몸이 흠칫 떨렸습니다. 동석이라고요? 제가 가끔 꿈에서 듣던 그 이름. 맞아. 내가 5살 때까지 불렀던 내 이름이야.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박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박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가 나는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북이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내 아들. 우리 동석이.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를 확인한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친 후 순자는 동석이의 손을 꼭 잡고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아, 엄마가 그날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말이야. 동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94년 10월 15일이었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 정말 붐볐어. 너는 5살이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장보러 따라왔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성남시 중앙시장이었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큰 시장이었지. 그날따라 내가 엄마한테 붕어빵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어. 엄마, 저기 붕어빵이야. 사줘. 하면서 내가 그렇게 귀엽게 말했는데 동석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입고 있던 옷도 기억해. 파란색 재킷에 회색 바지, 그리고 엄마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노란색 목도리를 둘렀지. 목도리 끝에 작은 곰 인형이 달려 있었어.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복잡했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다니고 상인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동서가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그렇게 말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야. 마지막으로 생선가게에 들렀어. 저녁 반찬용 고등어를 사려고 했지. 생선가게 아저씨와 가격을 흥정하느라 잠깐, 정말 잠깐 내 손을 놨어. 동석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 오토바이 한 대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면서 좌판을 들이받았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피하기 시작했고 순자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내가 없었어. 동서가, 동서가 하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 사람들이 소동을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 곳곳을 뛰어다녔어. 생선가게, 채소가게, 옷가게, 모든 상점을 하나하나 뒤지며 내 이름을 불렀어. 다른 상인들도 도와줬지만 어디에도 없었어. 동석이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 여보, 동석이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아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동네에 붙이고 밤낮 없이 거리를 헤맸어. 아빠와 엄마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 실종아동센터에도 의뢰하고 방송국에도 연락했어. 심지어 점쟁이까지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매일 밤 엄마는 동석이가 무서워할 텐데, 엄마를 찾고 있을 텐데 하면서 울었어.
동석이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너는 나타나지 않았어. 엄마는 점점 야위어갔고 아빠도 하루하루 늙어갔어. 반찬 가게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심장마비였어.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없어진 충격과 자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그날 함께 갔다면, 내가 동석이 손을 잡고 있었다면 하면서 자신을 탓했어. 동석이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엄마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 반찬 가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어. 내가 그리웠고 아빠도 그리웠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길가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어.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 옷은 더럽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 순자는 민준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어.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로 보내지기 직전이었지. 엄마가 다가가서 괜찮니? 배고프지? 하고 물었을 때 그 아이 눈에서 너와 같은 외로움을 봤어. 동석이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어.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라도 내가 돌봐야지. 그래서 민준이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어.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도도 잘했어. 엄마는 민준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 순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민준이를 사랑했지만 내가 그리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매년 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켜고 우리 동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하고 빌었어. 민준이가 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지혜와 결혼해서 성공했을 때도 엄마는 늘 생각했어. 동석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동석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너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엄마가 키운 아들이 내 친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동석이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석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석이가 더 고생했지.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와 양아들이 친아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있었다니. 이 모든 상황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문제라고 해도 민준만큼은 진실을 알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와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데. 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지혜는 데려오지 마라. 너 혼자만 와. 어머니, 설마 저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그게 아니야. 그냥 와. 꼭 혼자서. 민주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따뜻한 음식이나 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라.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를 키우기 전에 엄마에게는 친아들이 있었다. 동석이라는 아이였어.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지. 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키우게 되신 거죠. 그 아들을 찾았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친아들을 찾았다고 했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어요? 순자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지혜가 괴롭히고 있는 그 직원, 박철민이 내 친아들 동석이야. 민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모든 증거를 다 확인했어. 순자는 헝겊 인형과 30년 전 사진들을 민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흉터, 보조개, 손목의 점, 그리고 이 헝겊 인형까지. 틀림없어. 민준은 증거들을 보며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순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에 민주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았어. 심지어 가끔은 내가 직접 동석이를 괴롭혔지. 민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혹한 갑질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철민이 실수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일을 못해? 같은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형님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아, 문제는 그가 내 형이어서가 아니야. 문제는 한 인간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사람을 존중하라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쳤잖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됐어? 돈과 성공이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어머니.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말이야.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지혜가 동석이를 괴롭히는 걸 너도 보고 있으면서 즐기고 있더라. 그건 아니에요. 즐긴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방관한 거야?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등에서는 30년간 쌓인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7살부터 키웠다. 내가 굶주리고 떨고 있을 때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어. 내가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 위로해줬고,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어. 어머니,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친아들에게 뭘 했니? 순자가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내 아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어. 민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동석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 아이는 이미 30년 동안 혼자서 충분히 고생했어. 그런데 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이 그 아이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어. 어머니, 제발. 민준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완전히 결별하고 동석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다음 우리 세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에 대한 증거도 모았고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받았어. 너도 공범이야, 민준아.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매장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야. 순자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양아들 부부에게 당한 일.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할까?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민준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선택해라. 24시간 안에 답을 들려줘. 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사라지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동석이에게 사과하든지. 그리고 민준아,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거짓 눈물 흘리지 마라.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다음 날 저녁 순자의 집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혜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초췌해진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 오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순자는 침착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는 이미 동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초라한 작업복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동석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민이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 설마 이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지혜야. 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너에게 알려줄 게 있어. 저는 안 앉아요. 이 사람이 뭘 어머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순자가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30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헝겊인형, 흉터와 보조개, 손목의 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동석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시는 건 아니죠? 순자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늘어놓았습니다. 헝겊인형, 30년 전 사진들, 그리고 지혜가 동석이를 괴롭히는 영상과 음성 녹음까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냐?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직원 교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업하다 보면 엄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 순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어차피 능력 없는 직원이었어요. 지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려요. 사업이 뭔지 알아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지혜의 폭언을 들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해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효진 변호사님, 저 최순자입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급하게 순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 내 아들에게는 30년 동안 기회가 있었나?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이효진 변호사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들, 노동청 조사관들, 그리고 경찰관까지 함께였습니다. 신지혜 씨죠? 경찰관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순자가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영상, 음성 녹음, 다른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지혜의 만행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모든 게 가짜라고요. 지혜가 카메라를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건 교육이었어요.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지혜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효진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지혜 씨, 이것은 피해자 최동석 씨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청에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사업장 운영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민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순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지혜였지, 진실이 아니었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지혜는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촬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지혜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추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담 한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결국 문을 닫았고 그들의 몰락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순자와 동석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30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렇게 배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해. 어머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뉘우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오너라. 그러면 그때 생각해보마. 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절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지방 도시로 이주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한편 순자와 동석이는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석이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했고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동석이가 순자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나도 그래, 우리 동석이.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동석이가 좋아했던 어린 시절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고, 동석이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작은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동석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정말 따뜻한 밥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순자는 아들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함께 해보자. 동석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담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는 음식보다 돈이 우선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두 모자는 성남시 중앙동, 30년 전 동석이가 사라졌던 그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곳은 옛 기억을 되찾는 의미도 있었고 임대료도 저렴했습니다. 가게를 고치는 동안 순자와 동석이는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나르고 주방 기구를 설치하면서 두 사람은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엄마, 이 식당 이름을 뭐로 할까요? 동석이가 페인트를 칠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네 밥상은 어때? 순자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동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어떨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이야기처럼요. 순자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구나. 엄마와 아들. 정말 우리 이야기네. 식당 준비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담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임신해서 해고당했던 김미영, 부모님 간병을 한다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준호,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허드렛 일을 떠맡았던 박수진까지. 철민 형님, 저희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미담에서 당한 일이 비슷해서 형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김미영이 덧붙였습니다. 동석이는 순자를 바라보았고 순자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여기서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할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식당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정성스러운 한식과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다른 식당과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일했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서로 도와주고 바쁠 때는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다고요. 김미영이 웃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순자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순자와 동석이는 조용한 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기적 같아요. 동석이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때로는 인생이 참 신기해.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담에서 그 일들을 당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네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서가,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네, 엄마.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날 밤 식당 간판에 엄마와 아들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몇 달 후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만들 뿐이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마음으로요. 30년 만에 재회한 모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고 식당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자와 동석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